존경하는 대회 기빈 여러분, 다시 착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짧은 휴식 잘 즐기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1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중재기관의 선택기로 전통 고수 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세션 1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바로 본격적으로 세션 1의 좌장 그리고 연자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연단 위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KCAB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 외에 6분의 연자가 계십니다. 에릭 응, HKIAC 부사무총장님, 나가스와로 라오 전 인도 대법원장님, 이재성 운시트럴 법률 담당관님, 케빈 내시 시악 사무총장님, 마이클 리 중재인이자 AAAICDR 부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나 황 ICC 중재 ADR 북아시아 담당 이사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티브 킴 KCAB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좌장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로 스티브 킴입니다. KCAB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이번이 첫 방한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마도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 5년 만에 다시 서울을 찾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마도 ADR 컨퍼런스로서 저희가 한 4, 5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친근한 분들을 많이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중재기관의 선택기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과거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전통을 고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핵심 서비스 전달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저희가 새로운 또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뉴 월드 노백이라는 컨퍼런스 주제와도 마찬가지로 사실 새로운 지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기조 연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연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ADR 절차 규칙 관련 저명하신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그리고 또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분들이 바로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먼저 에릭 응, HKIAC 부사무총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북경대학교 또 비즈니스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홍콩에서 중재를 진행하시느라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막 회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성 우스트럴 법률 전문가이십니다. 운시트럴의 법률 담당관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운시트럴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질문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분께서 모든 해답을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괄적인 많은 설명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닥터리라고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요. 이제 닥터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냥 J라고 편하게 불러주면 된다라고 요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제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디렉터의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인도에서도 이제 전문가를 초대를 하였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모두가 이제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중재기관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KCAB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 대법원장님 같은 경우 지난 30년간 법률가로서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법과 관련해서 다양한 판정 또는 판결을 하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재인 그리고 조정관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델리 중재센터 그리고 SIMC 조정관으로서도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분인데요. 바로 케빈 내시 님이십니다. SIAC 사무총장으로서 아마도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SIAC 관련해서 이제 절차라던가 관리라던가 매일매일 일상적인 업무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바로 이 사무총장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중재 관련해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캐나다에서 졸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JD를 이제 캐나다 대학에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빈님과는 제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SIAC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마이클 리 님이십니다. ICDR AAA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해오셨고요. 싱가포르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마이클 리 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독립 중재인으로서도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ADR 관련해서 당연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요. 규칙 또 절차 관련해서도 많은 해안을 갖고 계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 좋던 싫던 간에 상당히 많은 이제 뉴스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바로 미국 관련해서도 전문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나 황 님이십니다. ICC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도 긴 소개 말씀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나 님께서는 ICC 절차 관련 전문가이십니다. ICC의 경우는 중재가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신 대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찾고 있는 중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나님께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제 ICC 차원에서의 글로벌한 시각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월드 노맵 관련해서 많은 인사이트 들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이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이제 배경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세계 경제 엔데믹 시대의 발전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이벤트가 많이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지난 몇 주 동안에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 중재기관들도 공백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재 규칙이라던가 또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기관 입장에서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중재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급진적인 변화를 한다라는 것이 규칙이 되었건 절차가 되었건 아니면 내부 절차가 되었건 인사가 되었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꼭 필요한 것이죠. 중재기관들은 변화해야 하고 또한 변화의 바람을 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업데이트를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월드클래스 중재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중재기관이라면 누구나 언제가 되었건 이러한 기대를 부합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케빈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whether 시간 관리상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싱가포르에서 뉴스에 많이 등장을 했고 큰 성장을 보여주었고 또 SIAC에서 많은 성공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내시 사무총장님께서는 이러한 신경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싱가포르 SIAC가 계속 목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토퍼 라우 기조연설자께서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절한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2022년 3월 18일을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 프로토콜이 발표가 되었는데 분쟁 해결의 새로운 세대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중재는 지난 3년간 그 전에 10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디지털 경제 체제가 도래했습니다. 중재 기관의 역할을 얘기할 때 항상 저는 중재의 기본을 생각합니다. 저희 중재 기관이 하는 것은 중재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인데 애초에 당사자들이 왜 중재를 선택했는가?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중재계에 새로운 당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블루칩 기업들만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처음 해보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핀테크, 블록체인 이런 신생 기업들도 중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사용자들에게 오디션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밀이 보장이 되는가, 중재 규칙이 이들에게 적절한가, 공평하고 공정한가, 이 새로운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싱가포르의 대법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온시트랄, 익시드 이런 모든 중재 기관에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경제 체제니까요. 그래서 중재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되 저희 예를 들어서 SIAC는 91년도에는 사건 2건이었다가 100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연 처리하는 사건 건수가요. 그러면은 2건에서 1000건으로 가는 과정에서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무총장으로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하나같이 업데이트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기조연설에서 소비자 선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모두 다 하드카피를 선호하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퍼스2 업체와 이 일을 함께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90분 컨퍼런스 포맷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가 아니면 2분짜리 쇼츠가 가능한가. 케이스 매니지먼트 관련해서는 중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온라인화하고 이거를 앱을 통해서 하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접속해 보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재는 여전히 분쟁 해결입니다.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가 어떠한 중재 내지는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좌우합니다만 어디를 보더라도 새로운 절차, 새로운 혁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재 기관들이요. 그래서 사건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케빈 내시 사무총장님, 제가 스크루볼을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변속구인데요. 이런 세션을 준비하면은 사전에 예상 질문이 나오고 사전에 논의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싱가포르 SIAC가 성장을 하고 글로벌 ADR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건을 다루다가 이제는 케이스가 1000건으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성장세인데요. 성장을 하면은 성장통이 따릅니다. 성장통 없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통이 좋은 고통도 있지만은 피할 수 없이 견뎌야 클 수 있는 성장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SIAC의 팀은 이러한 성장통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대응하고 있나요? is that you put in procedure. 내년도를 위한 절차 그리고 내후년을 위한 절차를 도입합니다. 중재기관은 바쁘지만 갑자기 케이스 수가 너무 많아졌네 하면은 그때 가서 대응하려면 이미 늦기 때문에 1000케이스로 늘어나기 전에 이미 대비를 해야 되고 2000케이스로 늘어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년, 5개월, 5개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대1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을 때 이로 인해서 분쟁이 늘어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손이 딸려서 지금 해 가면서 그때그때 변화를 도입하려면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을 위한 고견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중재기관 대표분들께서는 다 염두에 둘 만한 말씀입니다. 2년, 3년, 5년 후에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도의 라오 대법관님 말씀해 주시죠. 네, 대법관님, 제가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제 인도라는 시장, 그리고 인도의 ADR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다년간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하나의 트렌드 관련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미 연자분들께서도 이제 어제 우리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제 축제 사건이 무려 74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중재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이죠. 코펜하겐 중재, 코펜하겐 아비트레이션 데이도 있었고요. 또 보스턴 아비트레이션 데이도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 아비트레이션 데이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게 아비트레이션 데이라는 행사들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상당히 이러한 무대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IAC도 그렇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다루는 케이스 중에 탑 10에 속하고요. SIAC 같은 경우는 탑 5에 속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시장이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련해서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장 성장을 두고만 볼 것인지 아니면 뭔가 컨트롤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될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경우에는 세계 5대 경제 대국입니다. 지금 현재 규모만 한 3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2030년쯤 되면 이제 세계 3대 경제 대국으로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인도 정부도 그렇고 또 입법부의 경우도 그렇고 중재 허브로 인도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입법부에서도 중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재 관련 기관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중재의 경우 인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최근 들어서 중재 관련 기관들이 속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총 28개 주가 있는데요. 주요 대도시에서 이런 중재 기관들이 또는 센터들이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재 센터가 설립된 게 2001년이 처음입니다. 토비 랜도어 서버닐 리더 이런 분들께서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 중재 절차에 맞게 규칙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이드라바드 외에도 이제 뭄바이에도 중재센터가 있고요. 또 델리 중재센터도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정부에서는 또한 국제금융센터를 또한 도시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자유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중재 기관들이 인도에서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시나 전 대법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에드혹 중재 방식에서 이제 인스티튜셔널 중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을 살펴보시면 인스티튜셔널 아비트레이션이라는 형태를 계속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투자를 인도에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효과적인 또 신속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규제 메커니즘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96년도 중재법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를 인도에 설치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중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재기관을 설립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재라는 것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중재인에 대한 인증 절차 등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 또 나머지 전 세계의 이제 중재 발전상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재법 40.2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12일 또 다시 한번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중재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4개의 중재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는 아닙니다만 분명 이러한 중재센터들 같은 경우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외국인들이 인도에 와서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기관들에 의존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가, 그 다음에 등급을 중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매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이셨나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작업이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거를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라던가 지역 같은 경우 중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일단 중재법의 관련 조항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중재위원회가 아직은 제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항을 살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 당국이 이제 중재위원회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기관에 와서 이제 그 해당 기관의 퍼포먼스를 사람들이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인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특정 중재인의 선임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 국제 중재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에 이를 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중재법을 보시면은 중재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여러 기관 중에 해당 중재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중재 기관에서 해당 분쟁을 다룰 것인지를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중재 관련해서만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재위원회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면은 중재 기관들이 이러한 중재인들을 선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이제 중저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라던가 그리고 또 인도 그리고 외국인들 간에 체결한 계약상의 중재 조항을 보시면 지금 현재 중재 기관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산업들이 중재 기관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이 설정이 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중재 관련해서 개입하는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 중재 관련해서 이제 중재인 선임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이제 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중재 기관으로 이를 위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를 평가를 하고 이제 중재위원회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면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재센터로 이러한 권한들을 위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라오 대법관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다시 이어서 질문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글로벌 경제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로펌들 그리고 또 실무자들께서도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실무자들께서도 인도에서 또는 인도 관련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이제 판정이 내려지고 나서 이제 고객에게 가서 이제 판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도 이와 관련해서 인도에서 좋은 문제도 좋은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만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고민도 종종 들립니다.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판정 관련해서 집행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글로벌 실무자들이 뭐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BC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한다라면은 이러한 고충을 좀 덜 수 있다라는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법원이 중재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이 중재 산업에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죠. 뭐 ICC라던가 뭐 SIAC라던가 중재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의 개입이 있다라면은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공 정책을 보시면은 새로운 요소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판정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본안 관련해서 이제 법원이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 6년간 제 커리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대법원의 판결 중에 많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판결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해외 중재기관에서의 판정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중재가 훨씬 더 잘 적극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과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뉴욕 컨벤션이 있는데요. 중재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재 판정에 있어서의 집행에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집행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판정의 집행 관련해서는 관련 조항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첸나이도 그렇고 캐카타도 그렇고 법원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대법원의 메시지도 그렇고 헌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법원의 또 판결을 다른 법원들 1심, 2심에서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정의 집행이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판정된 결과를 집행하기 위해서 법에 제소를 하는 경우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Donna. 도나 원장님, ICC는 아마 국제 중재라고 하면은 많은 이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기관입니다. 연혁도 오래되었고 가장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중재 기관이기도 합니다. 가장 인지도가 높은 중재 기관인 만큼 제가 궁금한 것은 ICC와 같은 전통이 깊은 기관은 이러한 신경제 체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입니다. 대외적으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에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이 질문은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지난 2, 3년간 통계 수치들을 보면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상황이. 작년만 해도 어려웠고 올해는 반등 중입니다. 그런 만큼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ICC는 그런 면에서 어떤 변화를 도입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사무총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한상사중재원 및 주최 측에게 본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진정 영광입니다. 또 저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열흘간 제가 파리에 있다가
서울에 왔는데 아시아의 채소 요리를 아침에 먹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파리에 있다가 서울로 날아와서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ICC 법원의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한 발 물러서서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조망해 보았습니다. 1923년 ICC 법원이 설립된 그날 이후 ICC의 미션은 분쟁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ICC의 미션은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나 글로벌 국경 간 거래 교역에서 이를 증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ICC는 두 가지 주요 전략을 구현하여 이러한 미션을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 전략은 진정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한 국제적인 기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2008년에 ICC가 최초의 해외 사무소를 홍콩에 개설했습니다. 그때 이후 ICC는 싱가포르, 뉴욕, 상파울로, 아부다비 그리고 파리에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족적을 넓혀왔습니다. 이것은 ICC의 초기에 유럽 중심적이던 관점에서 진정 글로벌 기관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도입하게 되었고 ICC 지도부가 로컬에서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 유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은 다양성 증진입니다. 국제 중재계에서 다양성 증진을 위해 ICC는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 간략하게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ICC의 100년사를 돌이켜보면서 첫 50년간은 상위 10대 중재인들이 모두 백인 남성이었고요. 특히나 유럽 대륙 출신의 백인 남성 중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1200명 이상의 중재인을 90개 이상의 관할권 출신의 중재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이 여성 중재인입니다. 그만큼 ICC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커뮤니티에서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미래 ICC의 업무에서도 이 점을 거듭 강조해 갈 것입니다. 시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아시아가 저희가 가장 중시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것은 자명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ICC는 케이스로드가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등록된 사건이 28,000건이었습니다. ICC 중재 규칙하에 등록된 사건이 28,000건이었습니다. 아시아 당사자들이 그중 점점 더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관할권이 국제 중재에서 큰 발전을 보여왔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각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들으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74개 이상의 국제중재 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아시아에도 출장을 자주 와서 이러한 국제중재 주관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정부들이 이 부분에 많은 재원을 기울여서 스스로 국제중재의 선호받는 중재지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ICC도 아시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재원을 여기에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양성의 문제 말씀해 주셨고 또 케빈 내시 사무총장님께서도 이 시장의 신규 진입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중재 기관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미인 대회가 중재 기관 간에 치열하게 개최되면서 신규 사용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업이건 뭐 테크 기업이건 간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제 중재 시장 사이즈 전체를 키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사이즈의 시장에서 더 내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요 국제 중재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마이클 리 중재인님. largest.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기반의 가장 큰 중재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시장입니다. 크고 그리고 상당히 개방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상당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AA, ICDR의 경쟁 상대도 많다라는 것이죠. 뉴욕 그다음에 마이애미에 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경쟁에 참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인 대회가 좀 더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첨단 IT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또 이제 관할지에서 상당히 많은 트렌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쟁자들과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경쟁자들의 크기가 작지도 않습니다. 펀딩도 많이 받고 있죠. 뉴욕, 마이애미, 뭐 뉴욕, 로스앤젤레스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에 대응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AAA, ICDR이 새로운 트렌드를 추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들, 뭐 미국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업들을 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또 펼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을 드리기 전에 AAA, ICDR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개월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 임무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AAA, ICDR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미국을 살펴보고 또 기관들을 살펴보면은 둘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을 우리가 살펴보면 네, 물론 제 여권에는 이제 미국인이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미국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살펴보고 오늘의 토론 주제를 좀 분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당사자인 경우, 그 다음에 미국이 중재지인 경우를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로서 중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 가장 큰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많은 케이스가 미국을 둘러싸고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내의 기업들이 또 많은 중재 당사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또 미국 기업들은 중재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로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활동을 보시면은 AAA, ICDR 같은 경우 매년 상당히 많은 케이스 로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사건의 규모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국내의 그런 케이스를 보시면은 매년 한 35만에서 한 50만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케이스 로드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국제 교역의 증가와 함께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가 적어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재지로서의 이제 미국을 살펴보면은 이제 조금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변화는 좀 거대합니다. 그리고 또 뭐 주별로도 이해가 다를 겁니다. 미국 중에서도 이제 뉴욕 변호사들 같은 경우 아마 뉴욕이라는
중재지가 이제 싱가포르에 밀리고 있다라고들 많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한 10년, 12년 전부터 이런 추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지금 수준으로는 그렇게 놀라울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제 점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뉴욕을 다시금 중재지로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움직임을 이제 뉴욕 바우 어소시에이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각기 다른 이해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형성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왔는데요. 이제 뭐 제가 우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 트리플 A에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트리플 A에 제안을 해와서 뉴욕을 이제 중시주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함께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센터로서 뉴욕 센터가 아니라 뉴욕에 기반을 둔 센터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멘텀을 되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남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플로리다라던가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 이제 남미와 관련된 이제 중재 케이스를 이제 취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풍력 발전, 또 석유 관련 기업들 이들 같은 경우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재 당사자로서는 아직도 상당히 스트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중재지로서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격변의 시기가 아니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누가 싱가포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중재지가 될 것이냐.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뉴욕을 대체하는 뉴욕 중재주로서 이제 2인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미 대체를 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좀 전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팬데믹 전, 중, 그다음에 후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케이스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기술 부분에 했습니다. 뭐 케이스 관리라던가 소프트웨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닥쳤고 원하던 원치하던 간에 이미 저희가 가줄 것은 다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PC가 아니라 이제 노트북을 나눠주고 케이스 관리자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전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중 이제 나머지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서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법도 시도를 했었고요. 이제는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절차 명령에 대해서도 양식을 구비를 하였고요. 또 줌 콜, 또 사이버 보안 등등을 모두 다 갖추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른 중재 센터들 또 기관들에서도 저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스트 팬데믹 기간 저희는 새로운 과거를 이제 되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배운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화도 좋지만 제가 이제 둘러봤을 때 중재 기관들은 사실 좀 선제적이보다는 이제 수동적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선제적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것을 과연 시장에 수용을 할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또 수동적이다라고 보면은 좀 용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에 따르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미인 대회에 비유를 해보면 모든 중재 기관들이 차이점보다는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라던가 또 규칙이라던가 새로운 좋은 규칙 관련 아이디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2, 4년 뒤에 나머지 이제 중재 기관에서도 이를 새로이 채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재 기관들에게 감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선제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리미리 대응해 나갈 수 있겠죠. 앞서서도 이제 전 기존에서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AI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수동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면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네, AAA에서 이제 제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습니다만 AAA가 리드를 맡아서 뭔가 실패도 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배워서 나머지 기관들이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하다 보면은 뭐 경쟁자들을 다 싫어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독립 중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come back to.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여러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도 집중 포화를 할 예정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에릭 응 사무부총장님, 홍콩 중재 주간에 저도 갔었는데 그 자선 무도회가 막 새벽 2시에 800명이 여전히 참석하고 있고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홍콩이 국제 중재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궁금하다면은 홍콩 중재 주간에 한번 와봐라. 백무리 불여 일견이다. 라고 사무총장님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뭐 선제적이었건 능동적이었건 수동적이었건 AI였건 하셨던 모든 것들 2년 후를 내다보고 갖고 있는 자원을 잘 쓰고 여러 가지를 잘 해 오셨는데 간략하게 홍콩 국제중재센터가 지난 1년간 어떤 노력을 통해서 팬데믹 이후 회복하고자 해 오셨는가를 소개해 주셨으면 하고요. 즉 다음 단계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저희 중재 주간에서 지난 1년간 저희가 해왔던 일들을 보이면서 홍콩을 다시 팬데믹 이후 회복하고 국제 중재계의 지도에 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HKIAC에서 지난 수년간 해온 노력을 그런 면에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중재법 관련 또 저희 HKIAC의 절차 또 사용 기술 이런 거를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려면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요약을 하자면 몇 가지 근본적인 핵심으로 정리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계속 바뀌고 적응해 나가면서도 중재의 근본적 특성에 충실할 수 있을까? 여기서 근본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왜 중재를 선택하는가 입니다. 중재는 더 비용이 저렴하고 더 신속하고 더 효율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핵심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다른 연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중재기관 관점에서 봤을 때 일종의 향수가 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우리는 이런 절차를 성공적으로 지난 수년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하더라도 급진적인 변화까지는 필요 없어. 신속한 변화까지 아니어도 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팬데믹 시대가 이 접근 방식의 오류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큰 대격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재기관이 선제적인 변화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팬데믹도 발생하고요. 탈글로벌화도 발생하고 AI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바 코닥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닥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과거 1990년대 코닥사는 전 세계에서 필름 및 카메라 용품 생산계에서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코닥은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계 1위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말부터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필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닥은 이러한 신규 업체가 등장하는구나.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는 너무 비싸고 제조 공정도 복잡하고 필름 카메라에 비해서 사진 품질도 안 좋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안주하면서 디지털 시장의 동향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코닥 필름을 구경이라도 하신 게 언제입니까? 국제 중재와 중재 기관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연단의 연사들을 소속해 계신 중재 기관도 많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중재 기관도 있고 이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굶주려 있습니다. 이들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고 족적을 넓히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할 겁니다. 아나 주빈 브레트 운시트랄 사무총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우리는 변화에 적응한다고 하면 사후적인 관점이죠.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홍콩 IAC는 2년 후가 아니라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시장에 어떤 동향이 있을 것인가, 시장에 신규 업체는 누가 진입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계약 얘기를 할 때 주요 기관은 누가 될 것인가, 근본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바꿔가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재인이 아니라 익명의 배심원단이 있는 중재기관도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에서의 분쟁을 보면 거의 저희 케이스의 75%가 홍콩, 영국 아니면 싱가포르 법이 준거법입니다. 다 보통법이죠. 그런데 매월, 매년 꾸준히 대륙법계 변호인들이 이러한 거래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변호인, 중국 변호인들. 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에서 이들이 기대하는 심리가 근본적으로 그 영미법계 변호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도나 황 박사님이 얘기했다시피 단순히 남녀 법률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화의 문제입니다. 케이스 3명이 보통법계 변호인과 보통법계 기업들이 제기한 사건을 중재를 하는 상황이 과랑 바람직하냐, 유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견해입니다만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주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 외 나머지는 다 절차건 기술이건 아니면은 온라인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고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나머지 핵심 근본이 아닌 것은 다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Very straightforward, very candid answer. Yeah, it's 네, 즉답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기관들을 통해서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관들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am in full 어려운 질문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바에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실무자들이 중재기관에게 더 빨리 처리해 줄 수 없어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직원을 더 보강할 수 없어요?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좀 더 민감한 변화, 예를 들어서 홍콩 IAC의 메리 원장님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HK IAC를 홍보하고 계신데 많은 이들이 홍콩과 중국 간의 중국 반환 이후 홍콩의
좋던 시절은 다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에서 중재를 할 때는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HKIAC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SIAC도 많이 성장을 했고 이런 면에서 에릭 사무부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콩 국제중재센터의 현재 입지, 정치적인 환경. 왜냐하면은 고객들이 이제는 홍콩에서 중재를 할까를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예고하신 대로 과연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답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유사한 컨퍼런스를 홍콩 중재 주간에 했습니다. 일본의 컨셉, 즉 컨수기 21세기의 중재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했는데 컨수기가 뭐냐 하면은요. 일본 도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자기가 깨졌는데 그 금간 부분을 금으로 세밀하게 채웁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깨졌던 도자병인데 금으로 수선을 함으로써 다른 예술 형태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이 금 처리를 한 컨수기를 한 일본 도자가 더 우수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재지로서의 홍콩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야 할 지향점은요. 저희는 정치적인 민감성도 있고 지난 4, 5년간 민감한 정치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상사 중재도 상당히 많은 발전과 이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와해하고 파괴하는 대격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말씀드릴 때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인 동향, 분위기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제중재에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변화를 했기 때문에 강한 중재지가 된 것입니다. 기술을 적극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 이후 그 대면 심리 말고도 온라인 심리가 그냥 규범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면에서 CMC를 하던 시절은 옛날 얘기입니다. 증인 신문도 비대면으로 하는데요. 또 중재 파이낸싱 또 중국과 홍콩 간의 협약을 통해서 임시 조처도 중국 본토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본토 다른 곳에 가면은 찾아보기 힘든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홍콩에서 국제 중재를 계속 강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지난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홍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서 과연 중재를 해야 돼? 하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성공적으로 적응을 했기 때문에 홍콩 중재 시스템은 5년 전에 비해서 더 낫고 더 강력한 시스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박사님 또는 제이님, 지금까지 다른 기관들의 계획이라던가 또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의 기본적인 근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중재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투어도 하고 이제 발표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유저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재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규칙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왜냐, UNCTRAL UN 법이 또는 규칙이 바로 그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쭉 이제 다른 연자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기관의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고견을 들려주셨는데, 자, 이 박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디지털 경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UNCTRAL의 현재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 그 다음에 유저분들에게 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수추럴에서 지금 현재 뭐 다양성이 되었건 지금 현재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있다라면, 이슈가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전통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냐, 이 둘 간의 운수추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렇게 서울을 방문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12차례 이렇게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왔다라는 것이죠. 3년 만에 이렇게 다시금 대면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시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재 기관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운수추럴 같은 경우에는 UN 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 법을 제정을 하는 그런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R을 전담하기보다는 이제 국제 무역법에 있어서의 다른 측면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ADR 관련된 규칙을 저희가 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뭐 UN 컨벤션도 있고 뉴욕 협약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 중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텍스트를 업데이트할 계획이 있느냐인데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추럴의 중재법이라든가 모델법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킹 그룹에서 ADR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워킹 그룹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속한 지금 신속한 중재 규칙 외에도 조금 더 신속한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신속 중재 규칙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모델 조항을 마련을 해서 좀 더 많이 신속한 그런 절차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highly expedited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조금 더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신속한 중재 절차보다도 더 간단하고 신속하게, 그러니까 6개월보다 더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증인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제 당사자들의 일 결정에 준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만 이제 본격적인 중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모델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술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 분쟁 해결에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테크 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더 광범위한 일반 산업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슈가 되었건 간에 당사자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원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초신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티타임 세션 2가 있어서 또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분쟁 관련해서 워킹그룹 3도 있는데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워킹그룹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범위한 이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재인에 대한 행동 강력이라는 또한 규칙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것은 exit 외에 또 non-exit 컨텍스트에도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수추럴의 절차라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 그 중에서도 이제 운수추럴의 규칙을 적용하는 그런 중재에 있어서는 이제 중재인 행동 강령 규칙이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워킹그룹 3가 지난달이죠, 10월달에 회의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몇몇 주에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절차 명령 관련해서도 검토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안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부 절차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킹그룹 3에서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운수추럴의 규칙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일부 회원국들의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운수추럴의 중재 규칙에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투명성 규칙이 국제 중재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2021년 또 신속 절차 규칙이 또 적용이 되었죠. 그리고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기조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AI를 활용한 이제 중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핫한 토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다시 돌아가서 사실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델법을 아직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법, 뭐 중재와 관련된 모델법뿐만 아니라 이제 조정과 관련된 모델법이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 협약에 또 사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만 저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과거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규칙들 또 법률들을 또 채택을 하도록 조인을 할 수 있도록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절차가 될지 아니면 초고속 신속 절차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얼만큼 신속하게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뭔가 규칙이 제정이 되게 되면 기관들이 이를 준수를 해야 될 텐데 뭐 응급 또는 비상 뭐 중재인을 선임을 해야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는 뭐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일부 이제 신입 중재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12시간 안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고속 신속이라고 한다라면은 대략적으로 한 얼마다 처음부터 시작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근데 이거는 워킹그룹이 이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딱 고정해서 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모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판정까지 이제 60일 정도, 3일 또는 5일 뭐 이런 식으로도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초고속 신속 절차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재인 선임과 관련해서도 또 기간을 단축을 하고 또 컨퍼런스 매니지먼트도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핵심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I come back to you. 케빈 사무총장님, 사전에 공지된 질문 목록에는 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IAC 규칙 개정 초안을 최근에 공개하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몇 가지 면에서는 우와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정말로 시장 족적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왔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투자자 분쟁 내지는 국가 간 분쟁도 다루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그 SIAC가 어떤 케이스를 다루시는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유형의 사건을 항상 다루었는데 규칙에서 이거를 좀 더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이 굉장히 큰 케이스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신 건가요? 지금 기존의 이러한 대규모 분쟁에서 많이 알려진 기관 대표도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질문 감사합니다. 투자 중재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 규칙이 투자자 분쟁에 적용될 수도 있으나 투자 분쟁 중재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운시트랄의 규칙을 적용을 하는데 상당히 원활하게 적용이 잘 됩니다. 앞서서 초신속 절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어도 명명면에서는 저희가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를 조사를 통해서 명명을 했습니다. 같은 건데 저희는 이제 그 간소화된 절차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빠르면 너무 빠른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정밀도, 정확도를 놓쳐도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에 당사자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은 모든 제출한 서면들을 다 검토를 했으면은 이런 시간 내에 판정이 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하는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이 대목에서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케이스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도 중재기관이 여러 가지 새로운 절차가 도입이 돼서 중재 속도가 점점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종종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중재에서 $800를 놓고 다투는 건이 있었습니다. $800가 분쟁가액이고 중재인이 3명인데 조정을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적어도 중재기관 입장에서는 예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분쟁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뭐 합의를 하건 최종 판정으로 가건 아니면은 절차를 2분, 3분을 하던 간에 저희의 목표는 분쟁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고속 신속 절차, 패스트 트랙 절차, 간소화된 절차, 스트림라인된 절차, 저희 SIAC 내에서는 이것을 플래시 절차라고 반짝하는 플래시 절차라고 부르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분명히 이를 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도 비용이 분명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기관 중재를 하면은 앞단에서 내야 되는 돈이 많습니다. 중재에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입니다. 내가 승소했다. 내가 신청인인데 승소했다. 라고 하면은 모든 비용 보전이 됩니다만 앞단에서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중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분쟁 해결 수단을 찾는 이용자들도 많습니다. 온시트랄도 좋은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뭐 신속 절차, 긴급 절차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효율성과 정밀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속도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뭐 중재 조항 내에서 중재를 7일 내에 한다, 뭐 14일 내에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인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You've heard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든 중재기관들의 대표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1년 반 전에 지금의 보직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AAA ICDR 에서 제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디렉터로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삼성에서 내부 변호사로 사내 변호사로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사 문제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마케팅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CAB에서 이러한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되면서 이제 중재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중재기관인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 그리고 또 뭐 ESG가 되었건 기술이 되었건 AI가 되었건 이런 이슈를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미래의 업무를 앞으로 발생시키게 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스피커 미팅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기관들의 역할이 있을 텐데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효율성, 더 비용 저렴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나머지는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KCAB도 그렇고 나머지 기관들도 그렇고 뭐 정보를 생성을 하고 또한 다 새로운 차세대 기업들에게 있어서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용한 더 정보를 저기 가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들이 중재의 고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많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실무자들이 계시고요. 또 많은 대기업 대표분들도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니치 시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관계도 구축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재인들을 이제 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브랜드가 되었건 간에 아니면은 뭐 회사의 브랜드가 되었건 간에 이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중재인들과 오랜 기간 제가 경험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00건의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모든 이제 중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스트에 있는 중재인들에게 모든 케이스를 드릴 수는 없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재 기관들이 조금 더 상업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더 브랜드를 격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물론 그런 차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이것은 이제 거짓이겠죠.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뭐 나중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비용을 요하는 활동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모든 이제 상사, 패널 멤버분들을 저희 지역 사무소로 초대를 하고 이들을 이제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스스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재인으로서의 비디오 소개 자료이죠. 그래서 스크립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CV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상업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노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로서 이제 좋은 중재인을 선임하고자 찾다 보면은 이제 이력서만 검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수하신 저명하신 중재인이면서도 사실 잘 안 알려지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좀 노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에릭님. You've heard, and that's 제가 중재인들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 센터에 국제 중재 사건이 오는데 귀사의 브랜드를 이 중요한 시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실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중재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른바 세일즈를 여기서 하면 될까요? 하고 문의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저희는 아주 경험이 풍부한 중재인도 있으나 지난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서 젊은 중재인도 양성을 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잘하는 젊은 중재인인데 명성이 아직은 덜 알려져서 당사자에게 선임되기에는 부족한 중재인들을 기관 선임을 통해서 양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다양성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뭐 성별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국적 면에서도 다양한 중재인 풀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뭐 경험이 풍부한 중재인이건 젊은 중재인이건 간에 필요로 하는 도구를 다 적절히 사용하여 오늘날 기술을 활용하여 중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온라인 리포지토리와 온라인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중재기간 전체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개별 중재인과 이러한 교육 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HKIAC 중재인이면은 저희 팀에서 연락을 드려서 중재인님 뭐 명령을 낸다든지 업무를 하시기에 앞서서 이런 도구 사용법을 아십니까 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편안하게 IT 기술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히어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 세션을 하고 나서 심리가 시작하는 관행은 팬데믹 이후 생긴 것입니다만은 중재인과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미래 중재를 할 때 적절할 때 내지는 필요할 때 이거를 버추얼 히어링으로 합시다라고 정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강연을 하다가 아니면은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은 저도 변호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좀 약합니다. 마케팅이 좀 약하죠. 네, 마이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뭐 CV라던가 또는 브로셔라던가 이런 게 지금까지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자 하는 게 사실 우리 스스로를 기관에서 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량적인 나의 퍼포먼스에 관련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내가 효과적으로 프로세스를 진두지휘하고 있는지, 시의적절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연락은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관되게 뭐 판정을 조금 늦게 내리는 편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나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겠죠. 중재인으로서. 이것은 또 이제 모든 중재기관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사람이죠. 결국은 아무리 우수한 중재인이다 하더라도 사실 뭐 이런 뭐 인적 스킬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스킬을 갖추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금 돌아가서 한 8, 9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공통된 도전 과제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청중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재 기관들이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법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제 뭐 중재인들의 마인드도 바뀌고 있고 시장도 바뀌고 있고, 또한 직원들의 그러한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 기관에서 뭐 케이스 매니저가 되었건 케이스 카운서가 되었건 이제 책상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즉각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미팅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또 유연하게 또 근무 환경을 갖추고 하겠죠. 일부 이제 중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틀 정도 재택하고 나머지는 뭐 사무실 출근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기 노출되어 있는 도전 과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도나님께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RCC 같은 경우에는 큰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것들이 근무 환경 또는 이제 근무 생산성이라던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졌다, 또 효율성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팬데믹 기간 중에 저희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유연 근무제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노멀인 것이죠. 그래서 팬데믹 때에 그러한 실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파리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이틀, 그 다음에 재택은 3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량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뭐 파리 실무를 따라도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 상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저를 조금 더 많이 찾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근무를 해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바, 뭐 임무라던가 직책이라던가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전혀 효율성에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긴급으로 중재인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EA라고 부르고 있는데, EA에서 뭐 13시간 내에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카운슬이라던가 또 매니징 카운슬이라던가 저희 회장님 같은 경우 밤샘 작업을 하면서 이 EA를 담당하실 이제 중재인을 찾아서 적시에 이제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업무 패턴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저희 시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전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택이냐 아니면 사무실 출근이냐에 따라서 크게 업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라오 대법관님, 이 질문이 인도에 적합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에 대법관이신 만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법관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학문적 전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기관에서 자율 근무제라든지 근무 일정 자율화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법관이었고 법원은 팬데믹에도 업무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버추얼 환경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IT 기술을 편안하게 쓰는 것에 적응을 해야 됐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대법원에 대면 심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그 의료인들의 견해는
아직은 이르다였습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온라인 심리에도 만족을 했습니다. 중재인으로서 일하다 보면은 은퇴 연령이 가까운 분들은 종이 문서를 원하고요.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고 심리는 대면 심리를 선호하는데 지난 수년간 이런 분들도 기술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하는 절차도 늘어나고 있고요. 인도 기관들이 이러한 면에서 온라인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한 시설 및 기술을 완비했습니다. 사용자들도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에 점점 더 편안하게 적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가 주도하는 중재가 추세가 될 것입니다. 5년쯤 지나고 나면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뒤처지게 될 겁니다. 인도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인도에서는 팬데믹이 오건 아니건 간에 버추얼 히어링을 계속한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에서도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고등법원이 버추얼 히어링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다른 당사자들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개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히어링은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인도처럼 국토 면적이 넓은 국가에서는 이것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배 중재인들과 법관들을 설득하고 교육을 한 이후 크리스토퍼 라우 중재인이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목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제이님께 마지막 하나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은수철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도 잠깐 첨언을 좀 할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패널의 테마를 살펴보았는데요. 엔데믹, 새로운 교차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최 측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엔데믹이 실제로 엔데믹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팬데믹의 종말을 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기존에 엔데믹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차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얼핏 보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은 왼쪽 우측을 살피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재기관도 그렇고 운수철도 그렇고 이 교차로를 라운드바웃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교통 흐름에 있어서 라운드바웃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화상으로 우리가 심리를 할지 어쩔지 어쨌든 중재기관들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교차로를 하나의 라운드바웃으로 바꿈으로써 비즈니스들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또 무역과 투자가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고민이 반점을 설치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각 기관에게 10초씩 드리겠습니다. 에릭 부총장님 먼저. 유저들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유저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절차를 더 신속하게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객에게도 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적이 아닙니다. 특히나 그 적대적 adversarial advocacy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저희 미워하지 마세요. 케빈 사무총장님, 기관과의 교류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분쟁 해결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는 제안을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 초기에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규칙 초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항상 받은 제일 좋은 코멘트는 다른 기관의 회원들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드백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이클님. 네, 트리플 A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재 기관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중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발표 등을 통해서 유저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뭐 절차상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익숙해지고 또 트레이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나님. 네, 아시아의 실무자들, 뭐 대리인들, 또 중재인들의 경우 뭐 최우수가 될 수 있을 만큼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재 기관들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세 가지 뭐 핵심 서비스, 신속함, 그다음에 비용, 효과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많은 또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저분들의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즉답을 해주고 또 솔직한 답변을 해주신 패널 토론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1시간 20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큰 박수로 패널 여러분들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So that brings us to the end. 이로써 제1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명하신 사회자와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점심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제2세션은 한국 시간으로 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1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작하기 10분 전에 와서 착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2세션은 1시 반에 시작합니다.